시청자 여러분, 세계정세해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오늘은 중일 외교 위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외교 위기는 동북아 지정학의 판을 여러 차례 아주 살벌하게 흔들어 놓았고 말 그대로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그 억지 전쟁 못지않게 말 한마디가 파문을 일으키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10월 17일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인 가나이 마사키가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류진숭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 아침까지도 이 국장급 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는 양측 모두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일본이 중국에 와서 긴장을 완화하려 한다, 이 정도의 설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에 대해 한 발언은 일본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중국이 너무 과하게 긴장을 높이지 말라는 취지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이 내놓은 여행 경보, 유학 경보, 그리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티에트키엠에 목을 치겠다는 식의 막 나가는 폭언 같은 것은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포장하던 러시아식 언어 유희와 닮은 구석도 보입니다. 반대로 10월 8일 아침에는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드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일부 일본 영화 상영을 잠정 중단했고 일본 정부는 중국 내 자국민에게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니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권고해야 했습니다. 중국 측은 리창 총리가 G50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신호들을 합쳐 보았을 때 양측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처럼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서로 얼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악연의 외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외교 위기는 언제든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서로 호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두 나라 사이에 불씨만 던져지면 금방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 정보 채널과 해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일본이 중국과의 긴장을 풀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평가는 다카이치 총리가 시원하게 한마디 해놓고 뒷수습은 부하들에게 맡겼다는 식의 농담 반 진담 반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데다 한나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다소 피상적으로 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갑자기 욱해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수위의 발언이 우발적인 실수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급 인물은 언제나 국가의 입장을 제시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며 국가 간 전략적 경계선을 긋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며 상대에게 여기서 더 넘어오면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정치적 역할입니다. 즉 일본은 대만이나 센카쿠와 같은 생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감정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일본 측이 짜놓은 전략의 일부라고 보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처럼 한번 약점으로 보인다 싶으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대 앞에서는 약해 보이는 침묵이 곧 정치적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서방의 반응을 시험하던 크렘린처럼 말입니다. 반면 외교 차관급이나 국장급 관료들의 역할은 또 다릅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온 강경 메시지를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풀어 설명하고 오해를 최소화하고 긴장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치솟아 실제 충돌로 번지지 않게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가나이 마사키가 베이징을 방문한 것도 그가 고개 숙여 사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안보 정책과 발언의 맥락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고 동시에 중국이 보복 수위를 더 높여 일본 경제와 자국민에게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고하러 간 것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총리는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외교 관료들은 그것을 충돌 없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조율하러 다니는 구조입니다. 두 역할은 서로를 보완하는 한 세트이지 위에서 막말하고 밑에서 뒷수습하는 코미디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단순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여놓고 서방 탓만 하는 것만큼이나 현실을 왜곡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 어느 강대국에서나 보이는 정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한 손으로는 결의를 보여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화 채널을 유지해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대립하다가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의 관계란 원래 이렇게 투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협상에 나간다고 해서 약하고 굽히고 구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인식은 실전 외교와는 거리가 먼 감정 섞인 오해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예술, 필연적인 양면성입니다. 모순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이라는 말만 나와도 항복하라는 뜻이냐고 왜곡하는 일부 선정화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도권을 쥔 쪽이 협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인 10월 17일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보복을 멈추게 할 만한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정치, 중국의 압박, 미국과 G7의 기대라는 세 가지 압력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룸버그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긴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 바로 다카이치 총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일본 총리 신분으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봉쇄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일본 자위대의 출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신중했던 일본 총리들의 언행을 훨씬 넘어서는 발언입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자신의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건드린 매우 도발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발언이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과는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중국은 일본이 피하기 어려운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행 유학 경보를 발령하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시 안전 위험을 경고하며 중국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의 관광 소매 항공 업계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 관영 매체를 통해 더 강한 보복도 가능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일본이 대등한 맞불 카드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무역 규제나 기술 제한으로 맞대응을 강하게 하면 일본 기업들 역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WTO나 G7 같은 기구나 파트너들은 외교적 지지와 성명 발표는 도와줄 수 있지만 중국이 휘두르는 여행 심리 압박을 단기간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마법의 도구는 아닙니다. 셋째, 외교적으로 가장 쉬운 길, 즉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하는 길은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다카이치가 보수파 출신으로 대중 강경 노선과 방위력 증강, 대만 지지라는 이미지로 권력을 잡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말이 심했다, 유감이다 라며 입장을 누그러뜨린다면 보수층 유권자와 자민당 내부에서 신뢰를 크게 잃게 됩니다. 넷째, 남는 선택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긴장은 관리한다는 길입니다. 지금 다카이치가 택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으면서 가나이 마사키를 베이징에 보내 일본의 안보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중국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이 길은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의 보복 자체를 당장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가진 구조적 대응책들, 예컨대 공급망 다변화, 미국 G7과의 동맹 강화, FTA를 통한 기술 통제,
중국 관광객 의존도 감소 같은 조치들은 모두 장기 전략입니다. 몇 주, 몇 달 안에 이번 보복 사태를 깔끔하게 종결시켜 줄 만한 단기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단기적으로는 다카이치가 이미지를 지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중국의 보복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멋진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11월 17일 뉴욕타임스도 중국이 일본에 충격을 주기 위해 보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동시에 중국의 무인기가 대만 인근 일본 남부 도서 지역에 접근하자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는 일본이 최근 중국의 도발적인 움직임에 전혀 수세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는 군사적 경계 태세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뒤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중국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블룸버그의 시각을 오히려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막 총리에 오른, 그것도 오랫동안 중일 문제를 다뤄온 보안안보 전문 보수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말을 무심코 내뱉고 중국에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대답은 거의 확실에 가깝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카이치와 일본이 수동적으로 몰려다니는 상황이라기보다 일본 측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감수한 보다 능동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다카이치는 정치판에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매파 라인에서 성장한 인물로 대중 강경, 대만 지지, 방위비 증액, 핵 문제 논의까지 피하지 않는 강경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사람이 베이징의 긴장감을 몰랐을 리 없고 즉흥적 실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방역까지 계산한 채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한다는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여기서 블룸버그가 간과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금 단지 베이징과만 1대1로 바둑 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과 미국과의 동맹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삼각 바둑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대만은 그동안 멀지만 중요한 곳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생존 문제라고 못 박아버리자 대만 문제는 일본 안보의 중심 의제로 단숨에 격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 증액, 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확대 같은 민감한 의제를 꺼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미국에게도 일본이 이제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도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은 위험을 함께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과 무기 판매를 확대할 근거가 됩니다. 중국의 관광 유학 경제 보복은 일본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2010년, 센카쿠 분쟁 2012년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충격 덕분에 일본은 공급망 다변화, EU와의 FTA, CPTPP 추진 등을 통해 탈중국 전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복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타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샘플이 됩니다. 다카이치는 이를 근거로 이제는 바꿀 때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보복을 수동적인 일본 머리 위로 떨어지는 망치라고 봤지만 노련한 전략가의 시각에서는 일본이 이를 개혁의 압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더 가속할 수 있고 기술 반도체 소재 자립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스스로를 가짜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현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은 중국의 압박을 이용해 자국의 안보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장기 전략으로 나아가는 셈입니다. 중국 무인기가 요나군이 인근에 접근했을 때 일본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것도 이런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행동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행동을 사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경계 강도와 준비 태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중국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만 류큐 일대에서 중국이 군사 경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거친 행동일수록 다카이치의 대만 일본 안보 논리는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이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미중 갈등은 이미 최고조입니다. 관세 전쟁, 기술 공급망 분리, 남중국해 군사 대립 등 갈등 요소는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일본을 겨냥한 것은 계산된 선택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의 최전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일부 섬은 대만과 겨우 110km 떨어져 있고 류큐 열도는 일본의 에너지원 자재 해상 수송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이 봉쇄되면 일본의 생명선도 위협받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직접 미국을 치는 것보다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지만 자체 핵무기는 없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일정 부분 의존합니다. 무역 관광 등에서도 중국의 카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가장 자극하기 쉬운 라이벌입니다. 중국 언론이 일본을 겨냥해 민족주의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어디를 맞으면 아파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일본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급망도 중국과 얽혀 있습니다. 여행 경보, 유학 경보,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은 일본이 즉각적으로 방역하기 어렵고 단기 타격은 큰 카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일본을 향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의 압박은 일본의 재무장과 자립을 가속할 수 있고 G7 결속을 강화하며 미국의 동북아 개입을 정당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와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국방비 증액, 류큐 요나군이 주둔 강화, 헌법 개정 추진,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 가속,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관광 유학 시장 다변화 등이 관건입니다. 또 G7 EU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 쿼드와의 협력을 심화하며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를 격상시킬지도 중요합니다. 국내 여론이 강경 노선을 지지하게 되는지, 다카이치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강경 자립 동맹 강화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일본은 중국 압박에 맞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해 판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중일 관계의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압박을 강화할 때마다 일본은 자립 탈중국의 이유를 더 선명하게 확보해 왔습니다. 2010년 히토류 사태, 2012년 센카쿠 분쟁 때처럼 이번 사태도 일본의 안보 경제 재편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고 베이징의 장기 전략을 오히려 되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일 외교 위기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연말이라는 시점까지 겹쳐 변동성이 큽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오래 강하게 압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카드 대부분은 꺼냈고 이제 일본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쿄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의 판도와 대만 해협의 힘의 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냉철한 댓글과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